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20대 워킹맘입니다. 시모한테 온갖 시달림을 받아 결혼 후 속병이 다 생겨서 설사를 맨날 달고 살았어요. 50kg대이던 건강한 몸은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빠져 42kg이 되어버렸네요. 낯빛도 안 좋아지고 해골처럼 말라버렸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좀비가 돼버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속사포처럼 흘러버렸거든요. 2년간 불구덩이에서 아뜨거 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시모가 내뿜는 불기둥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말이죠. 시모가 무슨 용도 아니고 어째 그렇게 살벌하게 묘사하는지 절 이해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당해온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반응을 수긍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착한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야? 당신 엄마야. 선택해. 당신 엄마 선택하면 바로 깨끗이 이혼해줄게. 더는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도 않다고.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건넨 말이었어요.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절 선택하더군요. 사실 시모는 남편의 계모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시모와의 연을 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제정신인 사람이면 시모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편들진 않았겠죠. 브라질로 이모부와 함께 사업차 떠났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막내 이모가 아니었다면 시모의 과거가 다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막내 이모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시모가 저와도 예전에 참혹한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더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모와 제 악연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실제 겪은 제 자신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전 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당연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막내 이모가 돌봐주실 때도 있었지만 저만의 행복을 가정을 일찍 꾸려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는데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시모 등살에 못 이겨 아기 낳고 3달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주 작은 소기업이었지만 사장님께서 육아휴직도 남았는데 왜 복귀하려 하냐고 먼저 말할 정도였죠. 젖은 다 떼고 한 1년 정도는 온전히 우리 딸님이 제이를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괜히 시모 말을 들은 제가 죄인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온갖 걸로 다 절 못살게 굴던 시모는 현재 죗값을 단단히 치르는 중이에요. 며느리인 절 구박한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젊은 시절 개 막장으로 살아온 시모의 죗값이죠 뭐.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특히 인구 5천만 뿐인 대한민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것만 같이 느껴지네요. 현재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중엔 분명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모를 보니 죄 지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꼭 벌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벌을 받지 않더라도 나쁜 년놈들은 꼭 귀신이라도 잡아갈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니 우린 2발 쭉 뻗고 편하게 지내자고요. 이젠 시모 얼굴을 평생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딸 제이와 곰같이 미련하지만 착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막내 이모까지 가까이 계시니 내 사람들만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20대 중반의 다른 사람들이 한 60, 10대까지 겪은 일을 모조리 겪었으니 액땜했다 치고 이젠 즐겁게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누군가가 아무리 절 짓밟고 뭉개도 잡초처럼 꿋꿋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하도 막장에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단단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닌 듯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어온 일들을 압축해서 적어볼게요. 다 풀어놓으면 아마 사연살롱에 글 수십 편을 올려도 모자랄 테니까요. 12살 이전의 제 삶은 나름대로 평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12살 이전의 기억이 없으니 그 평온함을 이모에게 들어서 암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는 건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특히나 전 불의의 사고로 12살 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기에 엄마 아빠 얼굴도 사진을 보고 알 수밖에 없었죠. 현재까지도 말이에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당최 생각이 안 나네요. 사고 이후 저와 함께 살게 된 이모에게 수십 수백 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모, 나 옛날 얘기 좀 해줘요. 꿈속에서도 엄마 아빠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까맣게 처리되고 말이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너무 기억해내고 싶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사정을 해도 이모는 얼버무리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크자 막내 이모는 결심했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혜민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해줄게. 너희 가족은 처음엔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어. 네 아빠는 1인 기업에서 시작해 꽤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어. 집에 파출부나 베이비시터, 운전기사 등 도와주는 사람을 여럿 썼지.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어서 모처럼 단둘이 외식을 나갔고 넌 유모의 손에 맡겨졌지. 하필 그날 단독주택이었던 너희 집에 불이 난 거야.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퇴근한 시각이고 유모만 널 돌보고 있었는데 그 유모가 불길 속에서 널 구해줬어. 워낙 큰 화재였기에 넌 그 사고로 12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 어쨌든 생명은 구해줬으니 너희 엄마 아빠는 그 유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 했어. 고맙다고 돈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웃긴 게 그 후로 유모가 너희 아빠랑 내연관계가 된 거 있지. 근데 그 유모가 보통 년이 아닌 게 너희 아빠 회사를 꽁으로 잡아먹으려던 큰 회사 대표의 첩년이었더라. 그 회사에서 스파이로 보낸 거지 뭐. 네 아빠는 가정도 망가뜨리고 회사도 날름 다 넘겨줬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겠지 뭐니. 그 충격으로 너희 엄마는 쓰러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네 아빠는 자기 손으로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거지꼴이 돼선 노숙자로 지내다가 몇 년 후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구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경찰이 애초에 보지 못한 CCTV 영상이 아주 나중에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그 유모라는 년이 불을 지르고 혼자 생쇼했던 거야. 널 구해주는 척 하면서 말이지. 아마 그 일로 인해 너희 아빠를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
대체 그쪽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런 일을 벌이다니. 진짜 간도 커. 그 후로 경찰에서 그 여자를 추적했는데 도무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더구나.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 뭐. 네 아빠가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네 엄마,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랑 같이 그년을 찾아가서 얼굴 똑똑히 확인해 놨어. 평생 잊지 않고 내 눈에 나타나면 아주 족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전 너무 놀라운 일이라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인 것 같더군요. 막내 이모는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후로 절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 후로는 이모부와 함께 브라질로 이주하셔서 조그만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모가 떠나는 날 제 엄마를 잃은 것처럼 슬펐어요. 이제 한국 땅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했죠. 전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결혼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어요. 얼른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평생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남들은 30대, 요즘엔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전 나이 따윈 상관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감을 찾고 있었어요. 일단 그 전에 20살이 되면서 절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대학 입학은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요즘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상고를 졸업했기에 졸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고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연봉이 아주 쥐꼬리만한 소기업뿐이었죠. 소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은 맨날 회식 자리 만들고 술 퍼먹기 바빴고 야근은 야근대로 많았죠. 야근 수당 하나 없이 말이에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학력이 고졸이라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야간 대학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나중에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너무 기뻤어요. 대기업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른 채 김칫국을 크게 마신 거죠. 최대한 야근이나 회식도 빠지고 대학 수업 시간엔 제일 앞자리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부했어요. 주경야독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다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라 졸기 일쑤였는데 오직 저만이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눈빛 레이저를 쏘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마케팅학 교수님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혜민 양 맞죠? 나 최철학 교수예요.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제일 크게 하고 한순간도 안 졸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해서 좀 놀랐죠? 어머,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까지.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혜민 양이 워낙 성실한 학생이라 궁금해서요. 내가 밥 살 테니 우리 학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나 아직 노총각이에요.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괜히 교수님이 노총각이란 말을 하니 뭔가 의도가 더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젠틀한 분이고 성격이 호탕해 보이셔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수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죠. 혹시 했던 제 예상은 역시나 맞았어요. 대학이나 학과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헤어질 때쯤엔
굉장히 솔직하게 지르시더군요. 나 빙빙 돌려 말하기 싫어요. 우리의 학교 내에서 관계가 어찌됐든 현 상황이 어찌되었든 총각이 아가씨한테 반하는데 뭐 이유 있겠어요? 사랑은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 머릿속으로는 절대 안 돼를 외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혜민 양을 향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의지해서 빌고 싶을 정도예요. 혜민 양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제발 멈춰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푹 빠져서 지금까지 참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제발 예스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야간대학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이듯 마케팅 교수님도 절 열정적으로 설득했어요. 전 그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전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왜 완벽한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싱글이신 줄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예요. 고마워요, 혜민 양. 다만 우리 관계의 특성상 학교 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사귀어 보도록 합시다. 혜민 씨, 얼마든지 날 믿고 기대어도 좋아요.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난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솔직하고 깨끗한 남자죠. 우리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연인이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한테 철학씨라고 편하게 불러도 좋아요. 젊은 남자 교수인 최철학. 이 사람과 사귀게 되고 1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연애의 달콤함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12살 사고 이후 집안이 몰락하면서 막내 이모가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지만 그 따스함과는 결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바보처럼 그 남자에게 완전히 푹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가 직업인 남친은 워낙 바빴기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지라 전화로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데이트하는 동안은 절 완전히 공주로 대접해줬어요. 그 하루의 황홀함에 빠져 나머지 6일간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얼굴을 볼 기회는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천하의 바보가 따로 없었죠. 어쨌든 1년간의 깊은 관계의 대가로 22살이 되던 해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월경을 안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맘에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봤는데 찐한 2줄이 나오더군요.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정확한 검진을 위해 회사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일부러 여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외모가 참 고상해 보이는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말하더군요. 임신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초음파 사진만 드릴게요. 남친에게 어떻게 말하지? 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산부인과 의사 책상에 있는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입 밖으로 이름을 내뱉고 말았네요. 최철학? 아니, 선생님.
저 사진 속 남자가 혹시 최철학이에요? 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학 맞나요? 어머, 네 맞는데? 어떻게 제 남편을 아세요? 그 대학교 학생이신가 봐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좋은 남친이 되어주겠다던 그 노총각 교수가 실은 유부남이었다니. 그동안 좀 수상쩍었던 상황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산부인과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의사도 놀라서 절 부축혀 일으키더군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아 다 질러버렸어요. 당신 남편 최철학 저 인간이 지난 1년간 날 갖고 놀았어요. 노총각이라고 속이고는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까지 약속하며 농락했다고요. 이 뱃속의 아기 저 인간 아기예요. 내 말을 들은 산부인과 의사는 쓰러져 버렸어요. 옆에 간호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부축하며 제게 외쳤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도 임신 초기예요. 더 쇼크받기 전에 일단 나가주세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크게 농락한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 남친에게 연락조차 안 했어요. 그러나 본인 와이프한테 들었는지 며칠 후 제게 쫓아왔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혜민아, 나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며 몸만 나가래. 나 이 대학 교수도 와이프네 집안에서 꽂아준 건데 아마 조만간 잘릴 것 같아. 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야. 근데 자기도 임신했다며. 혜민아, 우리 저 멀리 도망쳐서 함께 아이 낳고 살자. 당장 짐 싸서 나와. 너 예쁜 가정 꾸리고 싶어 했잖아. 우리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 어? 전 그에게 칵퇴하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금연상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죠. 뭐? 예쁜 가정? 내가 네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는데 지발로 감히 나를 찾아와? 너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보이냐?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넌 다시 네 와이프한테 돌아가든지 혼자 살든지 마음대로 해. 나 혼자 잘 키울 테니 다신 날 찾지 말라고. 하지만 남친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짜고짜 절 자기 차에 태워 어디론가 막 달리더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날도 어두워지는데 빨리 집으로 다시 데려다 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완전히 쫑이라고. 대학은 때려치더라도 내일 회사도 나가야 하고 바쁘다고. 날 놔줘. 어서. 아님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젠틀한 줄만 알았던 남친의 난폭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난 너와의 관계로 인해 모든 걸 잃었어. 너마저 날 떠나면 나보고 혼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휘청휘청하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 보였어요. 차가 고장났는지 무슨 사정인지 빵빵거리고 굉음을 내며 전력질주 해오더군요. 이내 그 큰 트럭은 우리 차량을 덮쳤고 그 후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미 한 달이 지나 있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제 상태를 보고는 간호사가 속사포처럼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더군요.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오고 계세요. 그때 동승하셨던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도로에서 환자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덮쳤거든요. 환자분께선 운 좋게 살아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 중이셨나요? 아기는 유산되었어요. 초기였으니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도 목숨 구한 게 어디예요. 간호사는 제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너무 쉽게 말했지만 제겐 비극 중에 비극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의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나를 덮쳐오다니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날 농락했던 남친의 죽음과 제 뱃속의 아기마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는 제 현 상태를 돌아봤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고로 인해 제 얼굴은 아주 큰 성형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상처가 났거든요. 다리뼈도 아작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온전히 다시 걸을 수 있었죠. 살아갈 힘이 도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잡초 같은 질긴 생명력이 제 장점이었죠. 건장한 남자들도 너무 아파서 무서워한다는 재활 치료를 악소리 한 번 안 내고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를 혼잣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어요. 세상아, 날 아무리 잡고 흔들고 짓밟아봐. 얼마든지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뜬히 살아낼 거야. 너무 다행히도 병원비와 치료비를 브라질에 사는 이모가 지원해 주셨어요. 제 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놀라고 슬퍼해 준 분이었죠. 혜민아, 이모가 옆에서 간병이랑 다 해줘야 하는데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간병인 쓰는 비용이랑 병원비 이모가 다 대줄게. 걱정 말고 천천히 치료 잘 받고 나와. 다시 직장 잡을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활비도 조금씩 넣어줄 테니 재활에 집중하란 말이야. 알았지? 브라질 사정도 그리 좋진 않아서 이모부랑 상의하고 있어. 여기 사업 완전히 접고 한국에 언제 들어갈지 조율 중이야. 곧 만나자.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혜민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짜 내 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이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재활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20대라 여기저기 상처나서 흉물스러워진 내 얼굴을 보는 건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으니 상처가 좀 덜 보이긴 했어요. 대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인 듯 낯설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죽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증 사진을 바꾸라고 권유하더군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에 걸쳐 수없이 받았던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며 치료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병원 1층 로비로 나와 버스를 잡아 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제 재활 담당 치료사였어요. 혜민 씨, 그 무거운 가방들을 가지고 버스 타려고요?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런 데다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몸 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아껴야 잘 살죠, 치료사님.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퇴근하시나 봐요? 아직 퇴근 아니고 오늘은 야간 치료도 해야 해서 이른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혹시 혜민 씨가 같이 먹어줄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곰 같은 덩치에 착한 심성을 지닌 치료사였어요. 밥을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너무 착한 바람에 살면서 손해를 여러 번 봤더군요. 혜민 씨,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남들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바보 같죠? 다음 치료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쉽지만 얼른 가봐야겠어요.
혜민 씨랑 이렇게 인연을 끝내기 싫어서 일부러 쫓아나왔던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전 당연히 박시훈 재활치료사에게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정말 믿음직한 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매일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서로 호감이 커졌어요. 한 2달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됐다 싶을 때 남친에게 제 과거를 모두 다 말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과거 모조리 다요. 제가 엄마 아빠를 잃었던 상황이나 이모가 대신 키워줬던 어린 시절, 직장을 잡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교수라는 작자에게 농락당하여 임신까지 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내 인생 전부예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거나 차버리거나 모든 건 시훈 씨에게 달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을게요. 난 일단 새로 들어간 직장에 적응하며 월급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저축해 나가는 게 급선무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일단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요? 남친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법이야. 나도 계모 밑에서 차별받으며 자랐고 급기야 내 전부였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 세상에 나 혼자인 듯한 순간이 아주 많았어. 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 혜민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내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힘을 합쳐 결혼이란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남친에게 차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놨건만 오히려 프로포즈를 받고는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예스라고 해야 할지 노라고 해야 할지 그냥 모르겠다 해야 할지도 판단이 안 섰죠. 그냥 시훈 씨 판단에 따를게요. 믿고 가볼게요. 그럼 내 프로포즈에 예스한 거지? 나중에 정식으로 근사한 프로포즈 할 테니 기대하라고. 곰같이 순둥순둥 하기만 할 것 같던 남친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예비 시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남친의 계모였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었기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 어디 간병인을 일한다고? 아니 어머님.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 남친이 우리가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모양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재활치료하다가 만났습니다. 뭐 어쨌든 애미애비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큰 수술했으면 건강도 그리 좋진 않을 거고 보아하니 삐쩍 고른 것이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구먼. 사실 박시훈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사별한 남편과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엄마 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니들끼리 결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들 사셔. 내 뱃속으로 낳은 귀한 아들 고3이니깐 최대한 조용조용히 결혼식을 하든지 혼인신고만 하고 살든지 하고 아참, 내가 허락하는 조건은 딱 하나. 합가라는 거야. 합가해서 같이 살맛대고 살아야 그래도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어? 시모가 합가를 원하는 이유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럴싸하게 됐지만 결혼하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죠. 바로 절 시댁의 가사 도우미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부부와 가까이 살면서 우리 돈을 요리조리 더 잘 빼내기 위함이었고요. 23살의 나이에 결혼하여 시댁에서 사는 2년간 전 멘탈까지 탈탈 털려서
완벽하게 쓸어버렸어요. 당장 쓰레기차에 실려가도 상관없을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시모로부터의 시달림 때문에 말이죠.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바라는 바는 정말 컸어요. 일단 제가 첫 타자였고 제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낳지 않아서 별로 정도 없다던 내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강취했죠. 아마 제가 바로 임신이 되어 우리 딸 제이를 낳는 바람에 시모의 괴롭힘이 더더욱 힘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애는 세상에 너 혼자 낳아본 줄 아냐? 길 가는 엄마들 다 애 낳아본 여자들이다. 뭔 대단한 일 했다고 2주에 190만 원짜리 조리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 돈이면 내 귀한 아들내미 수능 마치고 유럽 여행이나 한번 보내줄 수 있겠구만. 어머님, 제 남편 여행 보내줄 돈이니 아깝다고 쓰지 말라고 하면 덜 억울하겠어요. 맨날 도련님만 예뻐하시고 어머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제 남편은 아들 취급도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못 가져가서 안달이세요? 지금까지 뺏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은 되겠어요. 저 이제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왜 만사까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야 하는 제가 이 집 살림을 다 해야 해요? 맨날 방구석에서 팽팽 놀며 화투나 치러 다니는 어머님이 이제 살림 다 하세요. 재산이 명절이니 다 혼자서 챙기시라고요. 저희 아기 낳으면 분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못 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시모와 한판 붙고 겨우 분가해서 나왔어요. 시모에게 저희들 분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바로 생활비를 끊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따박따박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데도 시모로부터 불평불만이 담긴 연락이 없더군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께 생활비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잖아. 계모인 어머님이 당신 어렸을 때 제대로 키워주시지도 않았다며. 근데 연락 없는 게 이상하네? 당신의 어머님께 몰래 생활비 드리는 거 아냐? 거짓말을 못하는 남편은 크게 놀라며 이실직고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나한테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시길래 내가 좀 보태드리고 있었어. 아예 생활비 끊어버리는 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이 등신아. 이미 어머니께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또 뜯기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은 내가 우리 제이 낳고 3개월 만에 돈 벌으라며 억지로 직장 복귀시킨 사람이야. 나도 바보 천치고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직하긴 했지만 피덩이 같은 제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얼마나 피눈물 난 줄 알아? 맨날 이용만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어느 시점 되면 알아서 딱 끊을게. 내가 어머니랑은 피가 안 섞였지만 내 동생이랑은 그래도 배달은 형제잖아.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도 비싸니까 형인 내가 조금 보태준다 생각해야지 뭐. 배달은 동생까지 챙기는 남편의 마음씨에 제가 뭐라 할 순 없었어요. 더 이상은 시모 쪽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죠. 지금 당장 회사 다니며 우리 애기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정신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끈질기게 제게 며느리 요구를 해왔어요. 제가 보기엔 딱히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웬 조상들 제사를 그리도 거창하게 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은 특히 전날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육회를 먹은 게 이상했는지 장을 쥐어짜듯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래 위로 다 쏟아내고 노란 위에까지 다 쏟아내자 결국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성 장염이었죠.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재활치료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출근을 꼭 해야 했어요.
일반 직장인과는 달랐죠. 남편이 시모에게 SOS를 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긴 싫었어요. 전 몇 달 전에 브라질 생활을 접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한 이모에게 잠시 보호자 역할을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모보다 더 빨리 왔더군요. 남편이 굳이 시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야, 조상 제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니? 지금 나랑 집에 다시 가자꾸나. 제사상 차리고 다시 와서 입원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 아냐. 하, 나이롱 환자인지 알게 뭐람? 어머님,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죽은 사람 위하는 제사만 중요하고 산 사람은 나이롱 환자 취급해요? 다 어머님같이 거짓부렁만 일삼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진짜 아파서 왔다고요. 여기 차트 안 보이세요? 급성 장염이라고 적혔잖아요. 때마침 도착한 이모가 커튼 뒤에 있다가 이 대화를 다 듣고는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완전히 천둥 같은 목소리로 시모한테 소리쳤죠. 당신 김춘자 맞지? 14년 전 형부랑 언니 사는 집에 일부러 불내고 혜민이 구해준 척하면서 우리 형부 꼬셔서 가정이니 회사니 다 박살낸 그년. 내가 우리 언니랑 너 찾아갔을 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과 한 번 안 하던 게 아직도 치가 떨려서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해. 이 악마 같은 년. 니년이 우리 혜민이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네가 일부러 낸 방화 사건 때문에 혜민이는 그전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어. 다 네 탓이야. 너 나한테 그때 불지른 CCTV 영상 아직도 있는 건 몰랐지? 내 인연 잘 만났다. 듣자 하니 혜민이 신랑의 진짜 부모도 아니라며?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철창 안에서 콩밥 먹도록 만들 거야.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이모의 얼굴을 확인한 시모는 벌벌 떨었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아무 말이나 쏟아내더군요. 나 김춘자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이거 보세요. 김세라예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그 혜민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전혀 다른데? 시모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이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우리 혜민이 교통사고로 얼굴 다 갈아엎었다. 그리고 너 개명한 거 모를 줄 알아? 얼굴이면 목소리면 다 그대로인데 발뺌할 생각 마. 경찰한테 바로 신고할 테니 여기서 딱 기다려. 이모의 호랑이 같은 기세에 시모는 손발까지 벌벌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 또한 충격에 빠졌죠. 잠시나마 내 가족으로 여겼던 시모가 내 어렸을 때 가정을 모두 파괴한 주범이라니. 거의 사이코에 가까운 가정 파괴범이 본인이 낳은 아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역겨움 그 자체였죠. 다 쓰러져가는 시모에게 가장 큰 피해자인 저도 한마디 해야 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죽인 거야. 내 어렸을 때 기억마저도 모조리 앗아간 악마 같으니라고.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힘들게 지냈듯이 당신도 겪어봐. 그렇게 좋아하라는 당신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지옥을 맛보라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기 전이라 시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어요. 시모는 바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죠. 이모가 한마디 보태더군요. 박서방이 배다른 동생을 챙긴다고? 참, 내 생각엔 아마 그 사이코년이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얻은 아들이 아닐까 싶다. 한번 형제간 DNA 검사 해보라 그래. 이모의 말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배다른 동생조차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냥 생판 남이었던 거죠. 이 일의 내막을 모두 알게 된 남편 또한 충격에 빠져였어요. 계모였던 시모며 피가 섞인 줄 알았던 동생과도 연을 끊겠다더군요.
이로써 모든 사건이 종식되었어요.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일이 제 인생에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무리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 강한 저라고 하지만 2번 다시 겪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과 방화 사건, 엄마 아빠의 죽음과 첫 번째 남친에게 농락당한 사건 등 다른 사람들이 한 7, 80년에 걸쳐 겪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해야겠죠? 액땜했다 치려고요. 이젠 우리 제이와 착한 남편과 내 곁을 지켜주는 이모와 함께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밤에 잘 때, 눈 감을 때 별 탈 없는 인생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무탈한 인생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으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